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가 너무 주택에 몰빵했다. 건설에 너무 몰빵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미래 먹거리가 없다는 것. 더군다나 우리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지금 너무 많이 여기에서 몰빵한 상태에서 지금 주택 가격은 앞으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하락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경제적인 요인으로 보면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 여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채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련의 시리즈로 그 소위 위기의 한국 경제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시작할 때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인간으로 말하면 소위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당뇨병도 걸렸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합병증까지 걸려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구가 너무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있고 또 그거 말고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 개발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기술 개발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제품을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새로운 시장 개척하고 이런 것들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제가 지난번까지 그 두 가지 인구 고령화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추락하고 있는 국제 경쟁력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세 번째로 정말 우리나라가 왜 소위 당뇨 합병증에 걸리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 제목을 빚으로 지은 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어쩌면 짧게는 지난 한 10년 동안 너무나 소위 얘기하는 주택, 부동산, 건설 여기에 몰빵을 한 게 아닌가. 그것도 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내어서 집을 짓고 건설하고 그걸로 나의 부를 키우고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도 그걸 가지고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 써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계에 와 있다. 그러므로 해서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째깍째깍거리는 시한폭탄과 같다. 무엇이요? 다름이 아닌 우리의 부채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빚으로 지은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한 세 번의 이렇게 시리즈로 세 번의 그 영상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첫 번째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그 건설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건설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너무 지나친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이 집값은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더 그 다음 시리즈에서 집값은 정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리즈에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그 쌓아 올린 이런 부채 그 부채 공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개인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이 사회 문제를 같이 고민해보고 그래서 우리 개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동참이 사회를 바꿉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고 계신 화면은 소위 빚으로 지은 집이라고 하는 소위 아티안 미안이라는 교수, 프린스턴 대학 교수고요. 또 아미르 수피 시카고 대학 교수가 공저한 책이에요. 영어로는 하우스 오브 뎃인데 우리나라 번역서로는 빚으로 지은 집 이러한 제목으로 출판된 책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셨을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 그렇게 뭐 그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딱 우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지난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진 상황을 미리 이 책을 통해서 예견도 하고 그걸 설명을 했어요. 그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 너무나 지나치게 부채를 일으켜서 가계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걸 가지고 계속
집을 구매를 하게 되면서 이게 서로 밴드웨이건 효과, 그러니까 서로 군집 효과가 나타나서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집을 사게 되고, 그러니까 집값은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또 더 많은 사람이 빚을 내서 집을 사게 되고, 그게 신용이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까지도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서 결국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왔다. 그 과정에서 소위 금융감독기관, 정부는 어떤 일을 했느냐? 정부는 거의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부는 그 당시 부시 행정부 때인데 그냥 개인들이 집을 갖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해서 계속 개인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도리어 여러 가지 그러한 정책을 썼어요. 마치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제가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시멘트로 쌓아 올린 경제, 이렇게 한 단어로 제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그림은 소위 그 얼마 전에 나왔던 한국일보에 그 2030 끌어들여 집값 떠받친 부채공화국, 빚 폭탄 째깍째깍, 뭐 이런 제목의 기사에 있는 그림이에요.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아파트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러한 가계, 그러한 국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 문제 정말 한번 심각하다 생각을 해요.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긴 한데 직접 관련이 있어서 한번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투자하면 일반적으로 GDP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보통 우리가 그 GDP를 보면 소위 그 공급 측면이 있고 또 수요 측면이 있잖아요. 공급 측면은 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수요 측면에서 보면 소비 수요가 있고 투자 수요가 있고 정부 지출 수요가 있고 순수출 수요가 있어요. 순수출이라는 것은 수출해서 수입을 뺀 건데요. 여기에서 투자 수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미래 먹거리는 투자에서 나오거든요. 특별히 그 투자는 주로 설비 투자, 그러니까 새로운 기계를 확충한다든가 아니면은 R&D 투자, 그렇게 하면서 기존의 상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건설 투자가 어쩌면 그 GDP에서 가장 중요한, 그 나라의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그 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수요 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소위 얘기하는 설비 투자 그리고 R&D 투자 말고 또 하나의 투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건설 투자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건설 투자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제가 여기 투자 그 세 가지 종류의 투자,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 이렇게 했는데,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R&D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뭐가 제일 많아요? 건설 투자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설비 투자, 그 다음에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건설 투자가 증가해 온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22년 보면 한 335조 정도가 이 소위 건설 투자에서 GDP 비중으로 보면 한 16% 정도 되지 않을까, 한 15% 약간 넘어요. 그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설비 투자가 한 200조, 그리고 R&D 투자가 한 160조.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투자라고 할 때 이 속에서 건설 투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건설 투자도 물론 중요하죠. 집도 짓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뭐 인프라, 예를 들어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그리고 공항을 건설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우리나라는 상당히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 계속 이걸 키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비 투자라든가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 다시 말해 R&D 투자, 기술 투자에 들어가는 그 우리나라의 자원이 부족한 것이 굉장히 큰일이다. 더군다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투자 재원 중에 상당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 그림이 바로 그거예요. ODI가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한 그러한 규모를 나타내요. 2022년 무려 992억 달러를 했는데 반대로 들어오는 거는 300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어요. 300억 달러. 그것도 그나마 이게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의 기업을 사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여기에 잡혀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이기도 한데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 건설 투자에 몰빵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내 투자 아니라 해외 투자 재원을 자꾸 빠져나가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 이건 국가적인 차원인데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전체 가계 자산 중에 100이라고 하면 무려 75%가 다 어디가 있는가 하면
부동산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으면 10억 중에 여러분 갖고 계신 집에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실제 여러 가지 뭐 금융자산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우리나라는 이게 한 10% 남짓밖에 되지 않아요. 75% 정도가 다 어디에 가 있느냐? 내가 그냥 누워있는 이 집이에요, 집. 만약 이 집값이 만약 떨어지기만 하면 나의 자산 가치가 훅 떨어져가지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와 비슷한 나라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은 전체 가계 자산 중에 한 65%가 부동산 비중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중국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위기 상황이다. 왜 그래요? 20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확 꺼지면서 이게 지금 소위 얘기하는 가계들의 자산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도 이 건설업에 몰빵을 했는데 그 건설업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소위 얘기하는 그 회사들 그 뭐 개발업자라든가 아니면 건축업 그러한 기업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뭐 비구 위안이라든가 헝다라든가 완다라든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남의 중국 얘기할 게 없어요. 제가 중국 경제를 제가 연구하다 보면 한국이 더 심각하다. 이게 머무든 개가 뭐를 나무라는 그러한 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에 비해서 뭐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 제가 예를 여기 하나 들었는데 한 30%밖에 되지 않아요. 뭐가? 전체 가계 자산 중에 부동산에 차지하는 것은 그거밖에 안 돼요. 예전에는 물론 1990년 일본의 그 소위 그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전만 해도 일본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만큼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게 이제 꺼져서 그렇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 뭐 그럴 수도 있지. 첫 번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원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자원이 이게 그냥 설비 투자라든가 아니면 R&D 투자로 가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게 계속 소위 부동산 쪽에 계속 서로 막 그 소위 투자를 넘어서 뭐 투기하는 이러한 상황이 막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뛰어요. 주택 가격이 계속 띄우면서 어때요? 모든 사람이 집을 갖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또 집을 갖고 있어도 지방에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서울 그것도 강남 노른자 땅에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 소위 얘기하는 집값,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격차가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또 있어도 서울이냐 강남이냐 아니면 어디 지방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부의 불평등이 너무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다. 또 뿐만 아니라 지난번 아주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낮아도 너무 낮다. 연구 대상이다. 우리나라 소멸한다. 이래서 큰일 났다. 근데 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너무 높은 주택 가격이잖아요. 이 주택 가격 이게 왜 그래요? 우리나라가 너무 이 소위 얘기하는 건설, 주택에 몰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가계부채가 계속 커지니까 어때요? 예? 이게 특히 영끌이한 사람들. 이게 지금 전체 내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내 가계소득인데 한 절반이 그 집을 사느라고 내가 일으킨 그 레버리지, 부채 때문에 그 부채 그 소위 얘기하는 원금 이자를 갚는 데 쓰면 내가 어떻게 소비를 해요? 요즘 경기가 왜 나빠지나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너무 그동안 이 소위 얘기하는 주택, 건설 여기에 몰빵하면서 전 국민이 소위 얘기하는 빚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약간 소위 얘기하는 주택 가격이 이제 약간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 하락하니까 여기에 이제 물려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건설 경기 더 나가서 전반적인 경기가 다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만 되면 좋은데 문제는 여기에서 뭐 중국이 크게 무너졌거나 아니면은 미국에서도 이게 계속 고금리 상황이 돼가지고 요새 뭐 여러 가지 상업용 빌딩들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 다시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주가가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게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위기를 가져온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한폭탄의 역할, 뇌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뭐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집값? 그래, 정말 비싼 거야? 한번 제가 볼까요? 우리나라 여기 보세요. 지난 20년 동안 우리 서울, 특별히 서울이 정말 집값을 끌고 가니까 너무 비싸니까 한번 서울 집값만 가지고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중앙일보의 최근 기사에 나온 그런 그래픽인데 2000년, 지난 20년 동안
집값이 어떻게 변했나 보세요. 이 지수로 나타난 건데 2022년 10월이 100이에요. 그렇게 보면 2000년에 얼마냐면 20 남짓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20년 동안 무려 5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집값이. 20년 동안 5배, 그거 뭐 대단해. 이게 문제는 이게 이 서울 전체 평균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게 보면 노른자 땅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뭐 강남, 이런 지역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랐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죠. 이게 한 2, 3년 동안은 오르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게 2000년, 2010년 초반에 떨어졌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게 언제 올랐냐? 중반을 지나서 2017년부터 이게 막 급격히 막 올랐어요. 이게 얼마나 빨리 올랐냐? 이건 그냥 이 지수로 나타나서 이게 뭐 한 2배 정도 오른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2배가 아니라 실제 집을 보면 강남 이런 데 보면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다 최근에 좀 떨어진 듯하긴 한데 그게 정말 떨어졌는지 두고 볼 일이다. 그래서 보통 3.3제곱미터 우리가 평당으로 따져보면 여기 다시 또 이게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2017년 이후에 얼마나 빠르게 상승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평당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 한 4천만 원 정도까지 이게 올랐는데 이게 2017년에 이게 한 2천만 원 남짓었다가 이게 2배 이상 올라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 5년 만에 이렇게 2배 오르는 게? 이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2년 만에 2배 오를 수 있어? 이건 엄청난 이게 이득을 볼 수 있는 정말 투기 수단이잖아요. 이걸 정부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이렇게만 올랐는데 사실은 이게 서울 전역을 평균한 거죠. 이게 강남을 하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상태다. 이거 더군다나 이 PIR로 봐도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막 올랐다. PIR 하면 뭐 우리 Price to Income Ratio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주택 가격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빠르게 올랐는지 뭐 보여주는 건데요. 굉장히 뭐 그래서 보통 지금 현재 전체 가구 수는 한 6,500만 원 정도 되는데 뭐 주택 가격은 한 8억 4천 정도 돼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PIR이 한 13 정도 된다. 한 평균적인 가게가 평균적인 주택을 구매할 때 한 13년 걸린다.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 않고.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3년 적어도 절반은 최소한 써야 되니까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뭐 그런 얘기인데요. 이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뭐 지표인데 이걸 보면 전 세계 주요 지표로 보면 우리나라의 PIR은 한 28 정도 돼가지고요. 전 세계 20위로 굉장히 높다. 제가 좀 전에 중국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이 PIR이 제일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큰 문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그래도 20이니까 좀 괜찮네. 그렇지만 나머지 우리나라보다 더 위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집값이 비싼 나라, 소득보다 집값이 비싼 나라들이 대부분 다 개도국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여기에 끼냐고요. 선진국들은 여기 보면 도쿄라든가 뉴욕이라든가 런던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반도 안 돼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거죠. 근데 그렇다면 부동산 불패 신화가 계속 될 거냐 이런 문제잖아요.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안 되는가 한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 마치려고 그래요. 자, 우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택가격은 뭐예요? 결국 이것도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집을 사려고 하는 그런 수요, 그리고 집을 팔려고 하는 그러한 공급, 이 두 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언제 집을 사시나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세요. 일단 내가 젊을 때 많이 사죠. 내가 어렸을 때 집을 사나요? 아니죠. 젊을 때 주로 30대, 40대, 50대 내가 집을 사고 더 큰 집 사고 더 좋은 집으로 가려고 하는 수요가 커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막 소득이 막 늘어날 때 직장을 구하고 더 좋은 직장으로 하고 내 소득이 막 늘어날 때 하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쉽게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을 때. 왜냐면 내 돈 전체를 가지고 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거 개인이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똑같아요. 어때요? 젊은 인구가 많을 때 더군다나 총인구가 그게 더 늘어나면 당연히 주택 수요가 늘죠. 또 뿐만 아니라 소득이 늘면 소득이 늘는 건 국가적으로 보면 뭐예요? GDP잖아요. GDP. GDP가 빨리 증가하면 주택 수요가 늘어나죠. 또 하나는 뭐예요? 금리가 낮으면 그러면 또 주택 수요가 늘어나죠. 자, 그런데 이게 앞으로 그럴 거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그 옆에 정부 정책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공급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항상 빼놓고 얘기하는 거죠. 공급하면 항상 뭘 얘기하면 신축 아파트 분양이 뭐 올해 뭐 역대급으로 적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공급은요. 더 많은 공급은 기존의 아파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공급이에요. 그럼 언제 그걸 내놓나요, 여러분들? 언제 내놔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제는 좁은 집으로 내가 이사 갈 때,
그런 때 내가 굳이 내가 서울 뭐 강남에 뭐 큰 집에 있을 필요가 있어? 내가 그럼 그걸 내놓고 좁은 교외로 나가야지? 그러면 그 집이 나가는 거잖아. 나오는 거잖아요. 또 내가 그게 아니래도 내가 영끌이로 하거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내가 담보대출을 많이 해서 내 집을 샀는데 이게 너무 금리가 계속 높은 상태야. 그럼 어때요? 기존 아파트를 내놓게 되죠. 지금 상황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자꾸 지금 매물이 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신축 아파트는 약간 다른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게 공급이 늘거나 줄거나 해요. 첫 번째, 아니 가격이 또 올라가고 떨어지고 해요. 첫 번째, 당연히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신축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 첫 번째 건축비. 예? 이 소위 건설 여러 가지 뭐 그 노임이라든가 아니면 자재 가격이 오른다든가 아니면 땅값이 비싸진다든가 이런 거 있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돈 가지고 집을 짓나요? 시행사들은 자기 10%밖에 내가 쓰지 않고 다 돈 빌려서 사실은 처음부터 브릿지 론 해가지고 나중에 소위 건설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금리예요. 이 금리가 너무 높으면 공급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금리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이 정부 정책이에요. 근데 정부 정책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한번 보세요. 인구가 우리 늘어나나요? 인구가 줄잖아요. 계속 줄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더군다나 젊은 인구는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 늘고 있다. 줄고 있다. 이게 큰일이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게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막 추락하고 있는 경제 성장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거기다가 금리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 간단하게 그림 보고 제가 오늘 영상 마칠게요. 저기 보시면 지금 이미 총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빠르게 줄고 있냐면 매년 현재 지금 한 12만 명 줄고 있는데 매월 10,000명씩 줄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생산 연령 인구인데 2040년까지 무려 770만 명이 줄고요. 앞으로 10년 동안 330만 명 이상이 줄어요. 10년 동안. 여러분 주택 투자할 때 지금 뭐 1, 2년 있다가 내가 그걸 샀다가 팔고 이러나요? 아니잖아요. 최소한 10년은 내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 인구, 그것도 소위 얘기하는 정말 주택 수요를 정말 좌우하는 그러한 생산 연령 인구, 소위 얘기하는 15세 이상 64세까지 인구는 300만 명 이상 감소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가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해 총인구가 줄어서 주택 수요 감소하고 생산인구가 줄어서 주택 수요 감소하고 더군다나 이게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위축시켜서 주택 수요를 감소시킨다. 더군다나 자꾸 총인구가 줄어드니까 사망하게 되면 내가 돌아가시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갖고 있는 집을 내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주택 공급은 또 늘어난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고 더군다나 앞으로도 이 한국은행 그 추계인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2040년 되면 이게 1% 수준으로 0% 수준으로 갈 거다. 그 40년 중반 되면 아예 0%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금리 문제인데 제가 이거는 나중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금리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일부 뭐 올해 뭐 한 3번 정도 금리를 현재 기준금리가 5.5%인데 뭐 한 3번 정도 이렇게 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후반에 가서 그리고 또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경기가 뭐 갑자기 뭐 미국도 엄청나게 나빠져가지고 그래서 그걸 부양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한 고금리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물가가 높은 상황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건데요. 그 이유가 우리가 한때 즐겼던 세계화 정말 많이 얘기하잖아요. 탈세계화.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한때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물건을 그냥 막 공급한 거예요. 헐값으로. 이제는 막 패권 경쟁하면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해 드디어 중국이 미국으로 제일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인데 이제 멕시코한테 밀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그 물가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는 화석연료나 탈탄소 소위 재생에너지로 바꾸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 아무래도 에너지 값이 더 많이 들어서 또 물가를 높일 수밖에 없고 또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2000년대 이후 확산돼서 이게 물가를 낮췄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아니냐.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지금 뭐 쿠팡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미국 같은 아마존 이런 것들이 이제는 거의 다 깔려 있잖아요. 이게 더 확산돼가지고 온라인 쇼핑 때문에 이게 그 가격을 더 떨어뜨리는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할 거다.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주택 가격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고금리가 주택가를 하락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 90%예요. 너무 많아요. 그것도 소득이 정말 적은 소위 젊은 사람들, 영끌이 투자라고 했잖아요. 이런 분들의 투자는 정말 고금리에 너무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막 집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한 문제.
그리고 또 이 고금리는 신규 주택 수요 자체를 뭐 위축시키고 기존 주택도 당연히 매도를 더 많이 하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주택 가격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우리나라가 너무 주택에 몰빵했다. 건설에 너무 몰빵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미래 먹거리가 없다는 것. 더군다나 우리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지금 너무 많이 여기에서 몰빵한 상태에서 지금 주택 가격은 앞으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하락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경제적인 요인으로 보면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정말 그러냐, 그렇지 않은 여러 반박 논리가 있는데 한번 제가 하나하나 곰씹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영상 정말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왕이면 여러분, 우리 이 부동산 문제, 건설업 문제, 우리 경제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기존 주택,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시장에 계속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구수 증가가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락 요인일 거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 포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부터 우리나라가 너무 건설업, 주택 여기에 몰빵했다. 이게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고 개인적으로도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결국 주택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 가계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도 있고 경제 전체에도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정말 그러면 이 주택 가격이 정말 하락하는 거 맞아? 정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왕이면 여러분 의견도 남겨주시면 제가 일일이 여러분 의견에 제가 댓글 달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결국은 세 가지 요인으로 해서 계속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게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어요. 지금 중국 정도 있어요. 거기다가 너무 빠르게 소위 얘기하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된다. 다시 얘기하면 소위 제일 경제 활력이 큰 소위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 젊은 청장년층 인구는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다. 두 번째는 이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빨라도 너무 빠르게 지금 추락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피크 코리아. 남들이 막 그렇게 비아냥거리는데 정말 사실이다. 지금 거의 피크를 이미 찍고 지금 추락하고 있다. 정말 이렇게 계속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데 최소한 늘어도 아주 미미하게 늘어나요. GDP는 지금 뭐 0%로 막 지금 계속 가고 있고 특히 소개에는 가계소득은 이미 0% 수준까지 막 와 있어요. 거의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새로운 집 수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금리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떨어져도 이게 약간 떨어지지. 옛날처럼 정말 이거 뭐 유동성이 너무 막 널려도 너무 널려 있고 그래서 그냥 뭐 싸게 그냥 뭐 한 2%면 내가 돈 빌려서 내가 그래서 부동산 담보 그거 해서 내가 집을 사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 갭 투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뭐 거기에서 뭐 임대소득도 얻고 그러다가 내가 이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또 차익도 남기고 그러한 시절은 정말 끝나도 정말 끝났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보세요. 이게 주택 가격이 이게 떨어지는 게 많이 얘기하는 그거거든요. 뭐 인구가 감소해도 결국은 가구 수가 늘어난다. 가구 수. 그래서 뭐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보세요. 주택 보급률을 한번 보세요. 이미 지방은요 107%가 넘었어요. 그래도 수도권이 중요하잖아. 맞습니다. 수도권도 이게 100% 근처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게 약간 떨어져서 96.6%까지 갔어요. 서울은 더 약해요. 더 낮아요. 그래서 지금 좀 떨어져가지고 93.7%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100 가구가 있다면 주택은 100개보다 좀 덜 있고 94개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뭐 집이 갑자기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가구 수가 늘어나서 그렇거든요. 가구 수가.
그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걸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연령대별 가구 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2015년에 한 375만 가구 정도 있었거든요, 서울에. 이게 22년에는 한 410만 가구까지 이렇게 늘어나요. 이거 늘어났어요. 이게 늘어나는데 집은 그만큼 빠르게 신축이 될 만한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이게 연령대별로 보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가구수 늘어난 거는요. 이게 뭐 정말 생산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40대나 50대 그런 가구 수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늘어났는데 60대 이상 고령층 가구 수가 늘어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끌이 많이 하는 20대 가구 수가 늘어났어요. 이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40대 가구는요. 이 서울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50대 가구 수도 지금 2015년 중반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60대 가구는 어때요?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2000년대부터 계속 증가했고요. 그리고 70대 가구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어요. 이분들 가구 수 늘어나는 게 이게 주택 가격이 늘리는 겁니까? 이분들은 자꾸 좁은 집으로 그런 적은 평수의 집으로 자꾸 옮겨가려 하는 그런 수요가 더 크잖아요. 더군다나 이분들이 결국은 우리 인간은 다 죽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그러면 결국은 살던 집을 내놔야 될 수밖에 없어요. 매물로. 그러니까 기존 주택의 공급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뭐 가구수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집값 상승 요인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하나는 뭐냐면 20대 가구수가 늘었어요. 20대. 이건 좀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정말 연구 대상인데 왜 이게 늘었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정부부터 시작해서 일가구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더군다나 이 소위 얘기한 젊은 사람들한테 집을 사라 하는 여러 가지 최근까지 그래서 뭐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젊은 사람들한테 그 집을 사라. 내가 싸게 은행 대출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해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그래 분가해서 내가 아직 소득도 제대로 있지 않은데 20대가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대부분 대학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오르면 이미 거의 20대 말 28, 9세 돼야지만 직장을 잡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소득도 없는데 그냥 돈 빌려서 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이분들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더더욱 그래요. 이게 지금 KB부동산 그 추계 이게 아마 이 통계청에서 한 자료일 텐데요. 이 총 가구수는 늘어나긴 늘어날 거예요. 조금 더. 그렇지만 이게 다 60대 이상 가구수가 늘어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30대, 40대, 50대 가구수는 더 빠르게 감소할 거다. 20대 가구수도 이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거다. 그럼 어떻게 이게 이 가구수 증가가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거냐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60대 이상 가구는 작은 평수로 이동할 거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 드시거나 돌아가시면 상속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 공급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20대 가구수 증가한 거는 이게 어쩌면 이 가격 상승 요인이 아니라 하락 요인일 거다. 이분들이 다 돈을 빌려서 주택담보를 해서 그것도 뭐 갭 투자하고 이런 상황이라 이게 앞으로 계속 그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기존 주택,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시장에 계속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구수 증가가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락 요인일 거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이 가구수 증가가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계속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한번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같이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말씀하세요. 아, 정부가 계속해서 주택 가격을 부양할 거다. 여태까지 정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거 뭐 지난해 현재 정부가 지지난해에요. 2022년 출범하고 원희룡 교통부 장관이 뭐라고 그래요? 아파트 거래 절벽이면 아는데 이건 너무 집값이 너무 비싸다. 인위적 부양 안 하겠다. 앞으로 주택 가격은 장기적 하향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 빚내서 집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이런 얘기 계속했는데 또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은행 총재도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 불패 다시 생각해라. 이 뿐만 아니라 기준금리 이건 쉽게 못 낮춘다. 이건 낮추면 이게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어떤 그런 기대 심리만 키워가지고 이게 부작용이 너무 클 것 같다. 못 낮춘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한국은행 총재의 말은 전 어느 정도 그래서 신뢰성이 가는데 문제는 이 건교부 장관은 이미 이제 새로운 분이 이제 다시 또 장관이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계속 이게 부동산 문제를 건교부에서만 하잖아요. 건교부는 기껏 해봤자
신규 주택 분양하는 문제를 할 뿐이지 기존 주택은 이게 소위 얘기하는 세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정경제부인데 재정경제부에서는 계속 뭘 하고 있느냐면 계속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지난해 뭐 했어요? 특례 보금자리로 무려 40조를 시장에 풀었어요. 전체 예산의 무려 6%예요. 더군다나 막 50년 만기 대출 막 이런 걸 갖다가 시중은행한테 하라고 이렇게 막 권했어요. 더군다나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창구지도라고 해가지고 야 이거 대출금리 너무 높아. 이거 낮춰야 돼. 낮춰야 돼. 이게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돈 빌려서 집 사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정책 써가지고 자꾸 집값을 띄우는 정책을 해버린 거예요. 올해도 뭐 신생아 특례 대출 이름만 바꿔가지고 뭐예요? 악이 나오면 그러면 대출해주마. 그래서 돈을 빌려줄게. 27조 원. 이건 올해 예산의 한 4%, 3, 4%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예산이에요. 이 정도 예산을 어떻게 이런데 집값을 띄우는데 쓰냐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뭐 결국에서 뭐 출생아 높여야 된다며. 이거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도 없으면서 결국 집값만 띄우고 젊은 사람들에게 결국은 빚만 키우게 해서 젊은이들이 이 집값이 이게 앞으로 올라가지 않을 텐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계속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계부채가 많아도 너무 많다. 이제는 이거는 정말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이거는 학자만 아는 게 아니라 개인도 알고 그리고 이 기업들도 하고 더군다나 정부도 이제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택가격 상승이 이게 출산율을 낮추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다. 제가 막 계속 떠들어서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정말 아니네. 이거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인식을 이제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부동산과 건설업을 주도해가지고 이걸로 경제 성장을 계속 할 수 없다. 지속 불가능하다. 이것도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적자 재정을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살리려고 계속 거기에 돈을 쓸 수 있겠냐. 제가 지난해 이미 소위 얘기하는 특례 보금자리론 40조 원을 썼다고 했는데 전체 예산은 한 6% 됐고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도 27조 원 정도 지금 현재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한 3%, 4% 정도 수준까지 된다. 이걸 어떻게 계속 우리 적자 재정에서 계속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예산 다 줄이면서. 이거 못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정부가 계속 이런 폭탄 돌리기 정책 계속 할 수가 없고 해도 안 된다. 정말 이렇게 계속하면 제가 정부 찾아갈 겁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된다. 그래도 뭐 신축 아파트 분양이 뭐 부족하다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 집값도 올라갈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파트 공급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매물로. 근데 매물로 나오는 거는요. 신축 아파트 분양보다 많아도 엄청나게 많아요. 올해. 근데 100번 양보해서 그 매물이 아니라 거래량으로만 봐도 기존 아파트 거래량으로만 봐도 신규 아파트 분양보다 항상 더 많아요. 근데 매물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사겠다고 하는 가격과 팔려고 하는 그 가격 차가 너무 커가지고 현재 지금 매물이 적은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매물을 가지고 사실 비교를 하는 게 더 맞는데 현재 그래서 그 매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무슨 뭐 신규 아파트 분양이 적어가지고 그래서 가격을 높이냐? 그렇지 않아요. 또 실제 그동안 보면요. 신규 아파트 분양이 많을 때 그때 주로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막 가격이 상승하니까 신규 아파트 분양도 많이 늘어난 이유도 있었고요. 또 이 분들이 서로 뭐 여러 가지 여러 분양가를 막 높여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구축 아파트, 이미 기존 아파트 가격도 막 띄우는 이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아파트 이 공급을 결국 계속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와 금리는 이미 기존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키는, 다시 말해 기존 아파트 공급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가 괜히 시장에 간섭만 안 하면 된다. 어떻게 간섭해요? 좀 특례 보금자리로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한다든가 이렇게 자꾸 시장에 간섭을 하는 것. 지금 현 정부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뭐라고 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제일 원칙으로 해서 간섭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계속 간섭하냐고요? 이렇게 간섭해가지고 도리어 이 부동산 시장, 건설 시장, 건설 산업의 구조 조정도 늦추고 거기에서 그래서 더 큰 폭탄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이 젊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부채를 계속 키우고 그래서 경제 활력을
계속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미래 희망 없게 만드는 이러한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돼도 정말 안 된다. 그래도 뭐 신규 아파트 공급이 뭐 계속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냐? 그렇지 않다. 제가 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다음 그러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떨어질 건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볼 때는요, 2017년 이후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 가지 지표 보여드렸습니다. 적어도 한 2배 정도 올랐을 거다. 근데 2배가 아니라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3배 정도 올랐어요. 한 3배 정도 뭐 여러 가지 아파트 제가 뭐 갖고 있는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뭐 살고 있는 아파트 이런 것들 보면 한 3배 정도 이렇게 오른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지난번 뭐 몇십 번 계속 막 부동산 정책 막 내놨잖아요. 내놨는데 어때요? 계속 그 막 날아가는 그 소위 부동산 가격, 그 호랑이 꼬리를 잡겠다고 하다가 어때요? 계속 그걸 놓쳤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그러한 요인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 상황에서 초저금리,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도 풀린 거예요. 바로 이 2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다. 사실은 이미 2011년 하면 어때요? 이미 경제 성장률도 계속 사실은 하락하고 있었고 그리고 인구도 이미 초고령 사회로 막 진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을 띄운 이유는 바로 경제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금리가 갑자기 너무 낮아졌고 그리고 유동성이 너무 커졌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정부가 계속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도 너무 잘못했다. 뭐 그게 여러분 그 임대차 3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똘똘한 한 채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결국은 집값을 이렇게 띄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얼마나 떨어질 거냐? 앞으로 그러면 얼마나 떨어질 거냐는 저는 2가지에 달렸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시장 경제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인구가 고령화되고 그래서 총인구도 줄어들고 특히 생산 연령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드니까 결국 가격이 떨어질 거고 또 하나는 소위 경제 성장률도 이게 높아지지 않고 계속 거의 뭐 제로 근처에 있을 텐데 특히 가계소득 증가율은 거의 제로 상태라서 이게 띄울 수가 없을 거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금리 문제인데 이제 금리는 앞으로 좀 떨어질 거잖아.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져도 굉장히 조금 떨어진다. 특히 이제 보통 이제 기준금리를 정할 때 우리가 뭘 가지고 정하나요? 그 나라의 물가를 보고요. 그 나라의 실업률을 보고 또 하나는 그 나라의 금융 안정성을 봐요.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현재 보면 이 물가가 아직 목표 물가 수준 2% 수준에 오지 않았다. 지금 물론 그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충분히 가지 않았다는 것이 또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실업률도 이게 지금 실업률을 생각하면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물가가 문제라는 거. 또 하나는 금융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금융 안에서 꼭 생각하는 게 환율 문제거든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혼자 독립적으로 이 통화정책 정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우리만 낮춰버리면 이게 환율을 폭등시키고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못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뭐라고 했어요? 이거 금리 낮추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 총재부터 이게 괜히 부동산 가격을 계속 띄우는 그런 기대 심리만 높여가지고 도리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못 높인다. 못 낮춘다. 기준금리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많이 못 낮춘다. 설사 낮추는 한이 있어도 급격하게 낮추는 한이 있어도 그거는 역사적인 경험에서 보면 주로 예를 들어서 이 소위 얘기하는 2008년만 봐도 미국에서 갑자기 기준금리를 막 0% 수준까지 막 낮추잖아요. 왜 그래요? 소위 글로벌 금융위기,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나서 그런 거예요. 미국도 그런 사태가 나면 확 떨어뜨리고 그러면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거는 결국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니까 우리나라도 경제 상황이 더 나쁘게 나고 경제 성장률도 낮추고 이렇게 되면서 주택 경기를 위축시킬 거니까 설사 금리가 떨어져도 이게 결국은 가격 상승력이나 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은 게 뭐예요? 결국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그래서 만약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정부는 이제 그러려고 해요. 이게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 너무 충격이 크다.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결과적으로 가격을 띄우고 그것이 이 소위 얘기하는 자기네 무슨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게 그 당리당략 그러한 차원에서
이걸 해버리면 정말 큰일 난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측면에서 이걸 계속 폭탄을 계속 키우고 있는 상황이 되면 나중에 더 크게 터질 수도 있다는 문제고, 더군다나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젊은 사람들에게 자꾸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 그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 폭탄을 온전하게 다 그냥 안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이 정책 만든 분들 책임질 겁니까? 정말 이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정말 집값은 이게 올라갈 수가 없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이고, 다만 이게 어느 정도 속도로 떨어질 거냐 이런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2017년 이후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 3배 정도 올랐다가 최근 한 10% 정도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현재에서 적어도 한 30% 많으면 한 50%까지 떨어져서 결국 2017년 당시에 아파트 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보다 그동안 약간 뭐 경제 규모도 더 커졌고, 그리고 또 유동성도 그거보다는 더 많이 풀려 있는 상태니까 약간 더 높아진 정도,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또 우리나라를 더 건전한 경제, 또 우리 그 가게도 더 건전한 가게를 만드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 정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기왕이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집도 내가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결혼하고 애를 갖냔 말이에요. 근데 계속 또 돈을 빌려줄 테니 집 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말 젊은이를 위한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니다. 핵심은 주택 가격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은 교수의 경제 포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소위 빚으로 지은 집이라고 한 대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위 얘기하는 건설, 부동산에 몰빵을 하고 있는지, 가격은 얼마나 높이 올려놨는지, 그래서 앞으로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지 떨어질 거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고요. 두 번째는 더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반론이 있잖아요. 뭐 가구 수가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뭐 신규 주택 분양 물량이 뭐 줄어든다든가, 정부가 부양을 계속 할 거다든가, 이런 얘기, 그렇지 못할 거다 하는 이유도 말씀드리면서 주택 가격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에 몰빵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계부채예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많아도 지금 너무 많은 상태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정말 뇌관이 되고 있다. 소위 째깍째깍하는 소위 폭탄, 시한폭탄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버블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된 책인데, 이 책을 쓴 저자가 로버트 실러, 여러분 뭐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예일대 교수이고요. 이분이 또 하나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동산 시장인데, 부동산 시장도 결국은 주식 시장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도 버블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버블 문제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사실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왜 나타나느냐?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뭐 소위 얘기하는 그 유동성이 너무 많아지고 초금리 금리 상태에서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 불패 신화가 나타나게 되고, 이 대중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신화에 합류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는 금융이 막 발전하고 그러면서 대출을 또 쉽게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고 막 수십억 원씩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하면 돈을 빌려가지고 이 소위 부동산 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법은 결국 꺼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그 가게, 소비자에게 그냥 온전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인들, 정부는 이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도 이걸 갖다 점진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승률만 어떻게 그래 더 이상 높이지 말아야지, 이렇게 관리하려고 그래요. 마치 우리나라 현재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죠. 결국은 이 버블이, 가계부채의 버블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어떤 외부적 충격이 있으면 꺼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부동산 가격은 조정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로버트 실러 교수의 부동산
버블 경제학 이 책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진짜 그랬는가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미국의 그 GDP 대비 가계부채 추이예요. 이 추이를 보시면 어때요? 이게 2007년 글로벌 금이 터지기 직전에 100% 수준까지 갔어요. GDP 대비 가계부채가 한 99% 수준까지. 그때까지 얼마나 빠르게, 2000년 이후에 얼마나 빠르게 올랐나 보세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소위 얘기하는 2000년 닷컴 버블이 꺼지고 페드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낮추고 그래서 풍부해진 유동성 거기에다 부시 행정부가 모든 사람이 집을 사야 된다. 그래서 집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뭐 정책을 뭐 같이 막 이렇게 쓰게 되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신용이 좋거나 나쁘거나 그래서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신용이 나쁜 사람들에게까지 그냥 돈을 막 빌려주게 된 거예요. 그렇게 빌려주게 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무려 GDP 대비 100%까지 올라갔다가 그게 결국은 터졌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한 상태까지 가다가 이거 너무 심한데 해가지고 미국 연준이 드디어 기준금리를 높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부담 때문에 이 가격이 이제 높아진 상태, 가계부채는 너무 또 많아진 상태에서 결국은 높은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이 결국은 집을 내놓게 되고 그래서 폭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다.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러한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계부채가 GDP 대비 미국 같은 경우는 70% 남짓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언제? 90년에 일본의 그 버블이 꺼졌잖아요. 그 전에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가계부채, 특히 85년 이 소위 플라자 협정 체결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막 상승했어요. 플라자 협정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소위 엔화 가치가 갑자기 2배로 US 달러 대비 2배로 막 높아지면서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일본이 뭐 여러 가지 막 돈풀이 정책을 막 쓰거든요. 그래서 막 기준금리만 낮추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하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면서 가계부채가 막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또 터진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가계부채가 GDP 대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68% 수준. 자, 그럼 한국은 어떠냐는 거죠. 한국은 가계부채는 정말 우리나라는 시한폭탄 상태다. 한 기사 제목 보여드리고 있는데 2030 끌어들여 집값 떠받친 부채공화국 빚폭탄 채깍채깍. 이 상황이 정말 딱 맞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 제목을 이분이 이 기사를 이 논설위원이 기사를 쓸 때 제가 여러 가지 통계 자료도 드리고 여러 가지 그 이 돌아가는 그 전 세계 부동산 시장,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문제 말씀드리면서 통계 자료도 드리고 의견 드려가지고 그때 그 기사를 썼었는데 그 제목이 바로 이 제목이에요. 한국이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그러한 선인데 한국의 가계부채가 얼마나 빠르게 이게 계속 성장했는지 상승했는지 이게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보면 GDP 대비 105%가 넘어요. 지금 약간 떨어져서 이제 한 102%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언제 떨어졌죠? 이게 99%, 100% 좀 안 됐을 때 터졌어요. 일본은 언제 터졌다고요? 68% 수준에 터졌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운 좋게 계속 질질 끌고 왔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에 소위 얘기하는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유동성이 더 많이 풀린 거예요. 그런 상황 플러스 현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까지 계속해서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계속 쓴 거예요. 전세도 빚내서 하고 집 사는 것도 빚내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전세값 올리고 집값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계부채가 계속 커진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꼭 시점에 와가지고 지금 내일 터져도 저는 하나 놀라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현재 와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보니까 중국 그리고 한국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너무 빠르게 가계부채가 증가했다. 전 세계 가계부채는 한 60%, GDP 대비 60% 수준인데 한국은 무려 60%에서 100%를 넘었고 중국은 이게 20%도 안 되던 게 이게 너무 60% 수준까지 빨리 갔다. 이게 지금 이분도 똑같이 버블 경제, 2008년 버블이 꺼지는 상황을 연구해가지고 책을 출판하고 연구 보고서 낸 그러한 분이거든요. 시카고 대학의 아주 유명한 젊은 경제학자예요. 이분도 지금 중국과 한국이 걱정이다. 근데 제가 볼 땐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걱정이다. 왜? 이게 빠르게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은 비슷하지만 그 규모로 보면 한국은 중국보다 많아도
훨씬 많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건 그 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여러분 보고 계신데, 우리나라는 또 특별히 가계부채에 또 추가될 만한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전세예요, 전세. 이거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그냥 사금융으로 돈을 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집을 담보로 내가 임차인한테 돈을 빌렸잖아요. 뭐 5억짜리 전세다. 그럼 5억만큼 임대인이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0조 정도 되거든요. 그것까지 넣으면 전 세계적으로 단연코 GDP 대비 1등이다. 무려 150% 수준까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최근에 한국의 그 가계신용, 가계대출 플러스 판매신용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신용카드 썼을 때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그 소위 신용카드 쓴 그 잔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가계대출이 약간 지난 22년 주택가격이 떨어질 때 그때 좀 떨어졌다가 지난해 막 계속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뭐 연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담보대출을 계속 정부가 계속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쓰면서 가계대출이 또 다시 늘어나 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걱정이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한국은행은 국민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나라 이미 100% 넘었다고 했잖아요. 80% 넘으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가 정말 심각한 침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정말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연구보도 제가 직접 읽어도 봤어요. 전 세계적인 그런 상황을 볼 때 정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창용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그래요? 가계부채는 GDP 대비 현재 100%가 넘고 있는데 80%로 낮추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10년 동안 인플레이션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그동안 연끌이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물가가 그렇게 많이 낮아지지 않을 거고 금리도 그렇게 많이 낮아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집 산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앞으로 집 사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믿어야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가계부채는 늘고 있는가? 이건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인구 고령화 되면서 어때요? 국민연금이 어때요? 이 젊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는 돈, 매번 내가 그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내 월급에서 조금씩 떼서 내가 돈을 넣고 있는데, 나중에 내가 은퇴할 때 과연 내가 온전하게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현재 상황으로 가면 이게 이 국민연금이 잘못하면 파산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미래를 내가 국민연금에 내가 온전히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일찍 산 분들도 앞으로 계속 이 부동산 가지고 재미를 보는 시절은 정말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사람들은 지금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거야. 또 정부가 계속 이거 부동산 계속 어떻게든 부양하는 정책을 쓸 거야. 올해 뭐 더군다나 특례 대출을 또 뭐 27조를 풀고 있는데, 내가 그런 애기 낳았으니까 그 돈 빌려가지고 내 집 사면 내가 앞으로 아파트 가격 올라가고 내가 이거 가지고 내 자산 증식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정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정부가 그런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다. 근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 보금자리론 됐든 신생아 특별 대출이 됐든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청년들에게 폭탄 돌리기 정책밖에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그렇게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영끌족이 계속 지금 어때요? 이게 기사예요. 올해 나온 기사입니다. 올 1월 이미 경매 신청이 11년 만에 최대다. 이미 경매가 뭐예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내가 주식, 코인, 그리고 내가 이건 아파트 투자를 했는데 보니까 이게 오르는 게 아니라 뭐 떨어지거나 뭐 이런 상황이고, 근데 계속 빚은 갚아야 돼. 못 갚는 상황이 계속되면, 이게 3개월 이상 계속되면 어때요? 그냥 그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미 경매예요. 그게 지금 11년 만에 최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 1월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무려 4.4조 또 올랐어요. 이거 정말 정부가 계속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어요. 특례보금줄 젊은이한테 좋은 거 아니야? 신생아 특별대출도 결국은 좋은 거 아니야? 출생률 높이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결국 소수에게만 결국 대출이 돌아가잖아요. 모든 사람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 더군다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주택가격 높였죠? 주택가격 높이면 어떻게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대다수는 젊은이는 아직 그걸 돈 빌려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다수 청년들은 20대 청년들은 집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일부 집 사라고 해서 그게 과연 출생률 높일까요?
아니에요. 도리어 집값이 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그래서 다시 또 일자리도 없고 거기에다가 내가 집도 내가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결혼하고 애를 갖냔 말이에요. 근데 계속 또 돈을 빌려줄 테니 집 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말 젊은이를 위한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니다. 핵심은 주택 가격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로버트 실러 교수 말씀도 드렸잖아요. 계속 그래서 높은 상태 유지하고 그래서 계속 이 소위 얘기하는 그 가계대출 100% GDP 대 100% 이상 수준을 계속 유지하다가는 어느 순간에서 외부 충격이 있으면 폭 터지는 거예요. 그걸 낮춰야 된다. 낮추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2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2023년 초까지 잠깐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줄어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 GDP 대비 소위 얘기하는 가계대출 규모가 줄어든 적이 있었어요. 주택가격 조정을 했을 때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집도 팔고 그래서 빌렸던 돈도 대출도 갚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또 대출을 늘리는 정책을 쓰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축소시키는 정책을 써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건설 투자가 아니라 설비 투자, R&D 투자를 해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고 도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한탕을 해야지만 내가 미래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 건전한 근로를 함으로 해서 거기서 얻은 소득 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건전한 투자, 건전한 저축을 해서 내가 미래에 나의 그 자산을 만들고 그래서 내가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부의 양극화. 결국 누가 집을 갖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수도권, 그것도 강남의 일부. 소위 얘기하는 큰 집 갖고 있지 않아도 될 분들이 더 갖고 있는 집들이 더 많이 오르고 청년들은 살 집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의 양극화가 이 세대 간에 더 많이 나타나는 게 이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가격은 제발 낮춰야 된다. 그럼 어떻게 낮춰야 되느냐? 낮출 수 없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게 부핵관이에요. 부핵관. 제가 그냥 만든 용어예요. 부동산 핵심 관계자. 이분들이 집값을 낮추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누가? 정부, 소위 정책을 만드는 분들, 정치인들, 건축업자, 부동산 중개소, 재건축 조합, 아파트 분여회, 그리고 언론까지. 이분들이 제가 볼 땐 부핵관이에요. 이분들은 사실은 부동산에 관한 이해관계자 정도가 아니라 기득권층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그동안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을 보면요. 이게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싶어요. 이게 정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집, 부동산, 가격을 띄운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더군다나 정치인들도 이 소위 얘기하는 이 주택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 줘야지만 자기들한테 표가 유리하다. 특히 여당은 그게 뭐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 차이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건축업자, 소위 그 전문가라는 분들도 보시면 대부분 이런 어떤 기득권층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볼 때 그럴 수가 없는데 부동산 중개업도 기왕이면 뭐 경기가 막 활성화되고 뭐 이러면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더 거래도 많이 되고 그래서 또 수입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가. 재건축 조합은 뭐 두말할 나이도 없고요. 아파트 분여회도 뭐 두말할 나이도 없고 제가 여기서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로 집값이 최근에 와가지고 뭐 한 10% 떨어졌다. 약간 뭐 떨어졌다. 그러면 뭐 엄청나게 떨어져서 뭐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2배, 3배 올랐는데 그게 떨어진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안 되는 거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떨어뜨려야 되느냐. 기본은 이거예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가격을 떨어뜨려야 된다. 근데 보유세 높이는 게 뭔데? 그러면 뭐 종합부동산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요. 그리고 뭐 1가구 2주택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가격은 우리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 시장 가치에 의해서 한 채가 30억이면 그 30억 기준으로 10채를 갖고 있어도 그게 그냥 5억이면 5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누진적으로 보유세를 매기고 그걸 보유세가 굉장히 현재보다 높여야 된다. 어느 정도 높여야 된다. OECD 평균만 해달라. 저는. 그 대신 거래세는 낮추자. 거래세는 낮추면 또 가격 올라가는 거 그 사람들 불러서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자꾸 안 낮추려고 하는데 그걸 낮춰야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결국은 아파트 가격을 낮추고 모든 사람이 좋은 거예요. 특히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지금 사실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파트를 사고 있어요. 우리 집을 사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가격을 막 높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로 잡혀요. 좀 황당하게. 특히 누가 제일 많이 사고 있어요? 중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어요. 이렇게 사가지고 결국 그게 뭐 FDI, 외국 투자가 많이 더 좋은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주택 가격만 높이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세율은 특별히 더 높여야 된다. 그렇게 하는 나라들 많아요. 지금 캐나다, 예를 들어서. 도리어 우리 내국인들한테는 그런 막 규제를 하는데 도리어 외국인들한테 들어와가지고 투기할 수 있는 그런 창을 활짝 열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건설업, 앞으로도 물론 뭐 필요하죠. 주택시장 필요하죠. 근데 이게 투기의 장소가 아니라 그야말로 삶의 장소,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새 집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이 많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새 집은 기왕이면 공공의 양질의 주택이 많이 나와야 된다. 제가 예전에 그 싱가포르의 에이펙 사무국에서 제가 선임 분석관으로 제가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잘 알아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많이 발전한 나라인데 90%가 다 아파트예요, 공공주택.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그러한 개인 아파트를 전부 다 소위 국유화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 기왕이면 이 공공주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부동산 PF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시장 원리에 따라 빨리 그 PF들은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줘야지만 이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부채를 빨리 이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토지, 앞으로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토지를 시장에 내놔가지고 더 싸게 다른 그 건축업자가, 시행업자가 그 땅을 사서 더 싸게 주택을 새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전세 대출은 우리나라만 있는 아주 독특한 사업금융인데 이게 바로 또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을 계속 높이는 그러한 특징이 있거든요. 바로 지난번 정부에서 이 소위 그 임대차 3법을 만들면서 특히 전세 대출을 막 그 장려하면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전세 대출은 점진적으로 또 축소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DSR을 꼭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 정부도 말씀드렸고 현 정부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느 특정 정부를 제가 꼭 집어서 비난하거나 어느 특정 정부를 제가 편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우리 건설, 우리 주택 문제는 여와 야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 현재 사는 우리의 모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를 사는 우리 미래 세대의 문제예요. 이걸 정말 우리가 같이 정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 말씀 정말 동의하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동참이 정말 저는 이 사회를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